야, 시집을 왔으면 시집법도를 알아야지. 내가 며느리로 있을 때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면 무조건 따랐어. 그게 며느리야. 친정에서 그것도 안 가르쳐 줬어? 배워 먹지 못한 것하고는. 어머니, 배워 먹지 못했다는 말은 모욕이에요. 모욕? 사실을 말한 게 모욕이야? 사실이 아니에요. 저 대학에서 영어, 일본어 전공하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 집도 제 번역료로 마련한 거예요. 어디서 시어미가 이야기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시어머니 용돈도 못 주면서. 그 순간 시어머니의 오른손이 올라왔습니다. 짝! 용돈이 끊기자 시어머니에게 뺨 맞은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종시 세롬동 정부청사에서 자동차로 8분 거리의 32평 아파트는 제가 32살부터 꼬박 6년을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면서 영어, 일본어 2개 언어로 쉬지 않고 번역 의뢰를 받아 처리하고 마감이 몰리는 주말에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으며 출판사와 기업 계약 번역을 병행하면서 한 푼 두 푼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분양가 3억 9천에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총 4억 3천이 넘게 들어간 집이었고 적금 2억 5천과 친정어머니가 노후 자금에서 1억 8천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두 모녀가 허리를 졸라매며 미래를 걸고 일군 보금자리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 석자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결혼에 가져온 것은 정확히 2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 명함 1장, 그리고 시어머니였습니다. 명함은 결혼식 전에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지난달에 회사에서 잘렸어. 말하려다 타이밍을 못 잡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잘렸다고? 결혼식 2달 전이었나? 구조조정이래. 나도 억울해. 2달. 결혼식 준비를 함께하고 예식장을 고르고 청첩장을 돌리고 이 남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요. 일단 함께 해결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생활비 카드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마트, 공과금, 식료품 등 생활비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한도를 150만 원으로 설정하고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에서 매달 150만 원을 충당하는 것은 빠듯했지만 부부가 함께 버티면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카드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내가 알게 된 것은 결혼한 지 20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 아내가 습관적으로 카드 앱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을 보고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피부 마사지숍 6만 원. 또 다음 날 피부 마사지숍 6만 원. 한정식 4인 식사 18만 원. 등 각종 시어머니 품위유지비로 합계 149만 9천 원. 한도 150만 원에 단 1,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제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전부 지난 2주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취업 활동을 한다며 넥타이를 메고 나가던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사지숍이 3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2번 꼴이었습니다. 한정식, 뷔페,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인원이 2명에서 4명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밥을 산 것이었습니다. 제 카드로요. 저는 그날 밤 카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나가던 용돈 100만 원도 이체를 중단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용돈 왜 안 보냈어? 안 보냈어. 왜? 엄마가 뭐라 하시는데? 내가 드리겠다고 한 적이 없어. 결혼할 때 얘기가 됐잖아. 누구 사이에서?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알아서 약속한 거 아니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수입이 생기면 그때 드려. 지금은 내 수입으로 당신 생활비까지 내고 있어. 거기에 매달 100만 원을 더 드리면 우리 저축을 한 푼도 못 해. 그래도 엄마가 뭐?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어 오늘 일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금액, 사용처, 남편의 발언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한 글자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프리랜서 번역가의 체질이었습니다. 용돈을 안 보낸 지 열흘이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울렸습니다. 삐릿삐릿삐릿삐릿.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번역 계약 협상을 할 때 항상 켜두는 녹음 앱이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즉시 녹음이 시작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프리랜서 생활 초반에 뼈저리게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카드가 갑자기 왜 막혀? 그리고 용돈은 왜 안 들어와? 이번 달에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 어머니, 카드는 분실 신고를 했어요. 용돈은 중단했고요. 분실? 멀쩡한 카드가 왜 분실이야? 어머니한테 드린 카드가 아니에요. 마사지숍을 일주일에 2번씩 다니시고 식당에서 여러분들 밥값을 내시는 건 생활비가 아니에요. 밥 먹고 몸 관리하는 게 생활 아니야? 어머니 개인 생활비를 제가 드리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용돈은? 결혼했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게 기본 아니야?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 저 지금 남편 생활비까지 혼자 충당하고 있어요. 남편 수입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상의 드릴게요. 남편 핑계 대지 마. 너네 집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야? 없는 척하지 마. 이 집 돈은 제 돈이에요. 어머니 드릴 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바로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야, 시집을 왔으면 시집법도를 알아야지. 내가 며느리로 있을 때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면 무조건 따랐어. 그게 며느리야. 친정에서 그것도 안 가르쳐줬어? 배워 먹지 못한 것하고는. 어머니, 배워 먹지 못했다는 말은 모욕이에요. 모욕? 사실을 말한 게 모욕이야? 사실이 아니에요. 저 대학에서 영어, 일본어 전공하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 집도 제 번역료로 마련한 거예요. 번역이 뭐가 대단해. 시어머니 용돈도 못 드리면서 시어머니의 오른손이 올라왔습니다. 짝! 나의 오른쪽 뺨이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뼈 안쪽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고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오른쪽 뺨이 욱신거렸고 귀에서는 여전히 이명이 울렸습니다. 눈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서 남편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제 바로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다면,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남편의 시선이 이제 빨개진 뺨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엄마 기분을 건드린 거잖아. 용돈을 갑자기 끊고 카드를 말도 없이 막고, 엄마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한 느낌이셨을 거야. 그러니까 흥분하신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 5글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저의 귀에 꽂혔습니다. 뺨을 맞은 아내 앞에 서서 남편이 꺼낸 첫 마디가 엄마 입장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가족끼리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었잖아. 엄마가 용돈 달라고 하시면 좀 드리면 되고, 카드도 그냥 쓰시게 두면 됐잖아. 왜 굳이 막아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오늘 이렇게 된 거 자기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잖아. 자기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번역 의뢰를 처리하던 것, 마감이 겹치는 날 커피를 3잔씩 마시며 버티던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적금을 부어온 것, 그 6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말을 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듯한, 내가 솔직하게 말해줬잖아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시어머니도 일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솔직하게 말한 거야. 자기도 반성할 부분이. 오늘 이렇게 된 거 나도 책임이 있다고 했지?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야? 카드를 막고 용돈을 끊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여보.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 서 있는 이 집, 이 바닥, 이 벽, 이 창문, 전부 내 번역료야. 분양가 3억 9천,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 커튼, 가전,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어. 당신 돈은 10원짜리 한 장도 안 섞였어. 남편이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알지. 근데 그게 지금 4명의 카드를 내 동의 없이 어머니한테 드린 거잖아.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셔서. 그게 당신이 결정할 일이야? 내 카드가?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사지숍 3번 다니시고, 친구들 한정식에 뷔페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밥값 내시고, 카페 커피값 내신 거 전부 내 돈이야. 내가 밤새워 번역해서 번 돈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게 융통성이라고 했어. 오늘 이렇게 된 거 나도 책임이 있다고 했어. 여보, 내 말은 그런 뜻이. 그리고 당신은 뺨 맞는 나를 소파에서 봤어. 저의 목소리가 분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 어머니 팔을 잡지도 않았어. 나한테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했지. 그건 내가 당황해서. 당황해서? 소파에 앉아서 구경하는 건 당황이 아니야. 비겁함이지. 여보. 저는 한 발짝 더 남편에게 다가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지금 이 순간 당신 머릿속에 뺨 맞은 나에 대한 걱정이 있어? 단 한 조각이라도?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외면이 대답이었습니다. 짝! 아내의 오른쪽 손바닥이 남편의 왼쪽 뺨을 가격했습니다. 짧고 정확하고 힘이 실린 타격이었습니다. 남편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걸음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이 손으로 뺨을 감싸 쥔 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당혹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담겼습니다. 지금 욱신거리지. 귀에서 소리나지. 눈앞이 번쩍이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를 때려? 이게 말이 돼? 뺨 맞은 아내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이 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 독사 같은 년이 내 남편 뺨까지 때리고 이게 무슨...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저를 때리셨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제 책임이라고 했어요. 오늘 오간 대화들 전부 녹음 파일에 다 담겨 있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걸어가서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눈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세종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주소는 세종시 세롬동 아파트 동호입니다. 외부인이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 침입 후 신체 폭행을 가했습니다. 얼굴에 상해를 입었어요. 네, 지금 바로 출동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한테? 때리기 전에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놀라서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가족 간의 일을 왜 경찰까지 불러? 10분쯤 지나자 현관 앞에서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경사와 20대 순경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접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경사의 시선이 거실 상황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남편이 무단으로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전 허락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생활비 카드 정지와 용돈 중단에 항의하시다가 제 오른쪽 뺨을 가격하셨습니다. 이후 남편이 이 상황이 제 잘못이라고 발언하여 저는 남편의 왼쪽 뺨을 일에 가격했습니다. 현장은 도어록이 처음 울리던 순간부터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아내의 오른쪽 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광대뼈 부근이 이미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정사건이라 곤란한 표정으로 사건 처리는 어떻게 원하십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 시어머니 폭행죄로 정식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생활비 카드 무단 사용에 따른 재산 피해도 함께요.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경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둘째, 지금 2분이 즉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면 소유자는 저 단독이고 2분에게는 법적인 거주 권한이 없습니다. 경사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우자분께서 퇴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소유권은 배우자 단독 귀속이고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점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나가라니요. 말이 돼요. 부부란 말입니다. 그건 소유자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거주였을 것입니다. 지금 소유자분이 그 동의를 철회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입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나가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과 경찰관이 나가자 마자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고 곧바로 베란다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 접어놓은 75리터 쓰레기 봉투 5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 올 때 포장용으로 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남편의 옷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의 정장 3벌, 캐주얼 셔츠들, 바지들, 니트들을 옷걸이째 들어다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옷걸이에서 일일이 빼지도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양말, 속옷을 전부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충전 케이블, 이어폰, 동전 몇 개, 영수증 조각들 전부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 물건들, 탁상 달력, 볼펜 몇 자루, 메모지 전부 들어갔습니다. 욕실에 있는 남편의 칫솔, 면도기 세트, 헤어 왁스, 스킨 로션 전부 2번째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남편의 겉옷, 탁자 아래 굴러다니는 충전 케이블, 텔레비전 앞에 쌓인 게임 패드와 이어폰 3번째 봉투가 반쯤 찼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운동화 2켤레, 구두 1켤레, 슬리퍼 4번째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한쪽에 남편이 사두었던 컵라면 박스, 에너지 드링크 캔들, 과자 봉지 5번째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봉투들을 묶었습니다. 하나씩 단단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봉투들을 현관 밖에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묵직한 봉투들이 복도 바닥에 툭툭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꺼져.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여보, 미안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 문 열어. 이혼 소송은 2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생활비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149만 9천 원에 대한 청구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드 명세서와 녹음 파일, 2달치 기록 메모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두셨네요. 번역가 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 관리가 몸에 배어. 증거 정리는 익숙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시어머니가 아내 명의 카드를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카드가 아내 단독 명의 카드로 남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명세서와 카드사 사용 기록, 녹음 파일 속 시어머니의 발언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마사지숍을 일주일에 2번씩 다니시고 친구들 밥값 내신 것 본인도 인정하셨거든요. 녹음에 다 있어요. 판결은 저의 승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149만 9천 원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측에서는 며느리에게 정당한 용돈을 요청한 것이고 카드는 아들이 준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동의 없는 카드 제공은 남편의 일방적 행위이고 시어머니의 사용은 카드 명의인인 아내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남편을 지목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실직 사실을 2개월 동안 은폐한 것, 아내 명의 카드를 동의 없이 시어머니에게 건네준 것, 시어머니가 아내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방관하다 오히려 아내를 비난한 것, 코인과 토토로 5천만 원을 날린 사실을 결혼 전후로 숨긴 것, 이 4가지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아내도 남편 뺨을 때렸으므로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아내를 폭행하는 소리, 그 직후 남편이 아내를 탓하는 발언,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야 아내가 남편 뺨을 친 순서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폭행은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의 피해는 아내의 정당한 반응에 의한 것이고 그 반응을 유발한 것은 남편 본인의 발언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주문은 간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분할 대상 재산은 없다. 4. 별지, 피고의 모에 의한 폭행 사실, 피고의 혼인 파탄 원인 제공 사실을 기록한다. 법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실제로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쪽 통장에 돈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거든요. 알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판결문이 목적이에요. 돈보다 기록이요. 이 남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이 공식 문서로 남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돈은 언제든 강제 집행 신청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판결이 나왔으니 강제 집행은 가능합니다.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번역 마감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전 남편이 뒤늦게 재취업에 성공했고 변호사가 즉시 급여 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전 남편 월급의 일정 비율이 저의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입금 알림을 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149만 9천 원도 법원 집행관을 통해 회수되었습니다. 서류만 제출하고 번역 일을 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나온 지 넉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새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번역 파일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세종호수공원의 가로등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 커피잔에서 김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이겠거니 하고 넘기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번역 의뢰가 가끔 처음 보는 번호로 오기도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여보.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혀가 약간 꼬여 있었습니다. 말끝이 흐물거렸습니다. 배경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어딘가 술집 특유의 소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남편이었는데 저는 끊지 않았습니다. 도경 씨,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남남된 지가 언제인데. 아, 미안. 습관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로 술집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취직했어. 얼마 전에. 중소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취직은 했어. 근데 급여 압류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격리 담당자도 알고 팀장도 알고. 그 눈빛이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다들 알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결국 2달 반 만에 나왔어. 저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이야. 건설 현장 같은데. 날 잡히는 대로 나가고 있어.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눈치 보여서 고시원으로 나왔어. 여보, 위자료 말이야. 도경 씨, 그 호칭 다시 쓰면 끊어요. 아, 미안. 그러니까 위자료 말이야. 3천만 원 한꺼번에는 못 줘. 지금 형편에 도저히. 그러니까 천천히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조금씩 갚으면 안 되겠어? 그건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아니, 잠깐만.
그것만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나 요즘 많이 생각해. 그날 일을. 우리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카드 쓰지 않았으면,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날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잖아. 내가 그때 왜 엄마 눈치를 봤을까? 왜 당신 편을 못 들었을까? 엄마한테 화가 나. 진짜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취직해도 압류 때문에 못 버티고,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고시원에서 자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졌어.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졌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자기는 아들 잘 되라고 한 거라고. 그 며느리가 독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우는 거야.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 그냥 원망스러워. 엄마가. 그래서 엄마 안 볼 거야. 이제 보고 싶지 않아. 그 얼굴 보면 그날 생각나서 당신 뺨 맞던 거, 내가 소파에 앉아 있던 거 다 생각나서 못 보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이 다시 그 호칭을 꺼냈습니다. 도경 씨, 미안.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다시 안 볼게. 이번엔 진짜야. 연락도 끊을게. 당신 편에 설게. 그때처럼 안 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빗소리가 잠시 더 강해졌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식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도경 씨,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날 어머니 팔 잡을 수 있었어요. 일어설 수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도경 씨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잖아. 미안한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없었어도 도경 씨는 그 소파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도경 씨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자료는 변호사한테 연락해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요. 모르는 번호면 다음엔 안 받아요. 잠깐. 잘 지내요, 도경 씨.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번역 파일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커서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문장 끝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게 된 것처럼.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 저는 전 직장 동료를 통해 시어머니 이야기를 건너들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도 엄마 때문에 마포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며 발길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개주 모임도 못 나가고 장도 예전만큼 못 보러 나오고 아들 연락 기다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뺨을 때리던 날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성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 감히 어쩔 거야 라는 확신이 가득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스스로 쌓은 성벽이었고 시어머니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뺨을 들어 올리던 그 순간부터 천천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 한마디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였습니다. 어떤 선택은
그 결과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런 문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하든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세종시 어진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4평, 통유리 창문으로 세종호수공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아직 러그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밀린 번역 의뢰가 3건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옆에 두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번역 속도도 쉬는 시간도 오늘 몇 시에 마감할지도 전부 아내가 정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첫 주말 호수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오후 4시에 햇살이 수면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두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테이크아웃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약간 썼습니다. 그 씁쓸함이 혀끝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컵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내 시간이었습니다. 전부 이제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